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검찰 수사는 보수 괴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어제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 죽음을 언급한 부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청와대가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입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그리고 현 정부 각각 입장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 먼저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이시죠. 조혜진 전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왜 그런 입장 표명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일단 본인을 향한 정치 보복 수사가 이제는 그 선을 넘어가지고 본인을 모셨던 밑에 아래 사람들이 다치는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예. 당신이 직접 나서셔서 그거를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검찰이, 예. 진술이나 정황 또는 언론 플레이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처럼 몰아가면서 본인에게 더 씌워가지고, 예. 위법 행위를 기정사실화해서, 단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예. 또 방금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은, 주변에서 전직 보수 진영 대통령 두 분 중에 한 분이 감옥에 가서 계신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여기서 무너지면 보수가 괴멸 위기에 간다. 예. 뭔가 이렇게 구심점으로 재가를 해야 된다는 주변의 조언도 그 관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검찰은 근데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해가지고 두 사람을 구속영장 청구해서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게 다 그냥 진술과 정황과 언론 플레이일 뿐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건가요? 일단 언론 플레이는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론몰이를 검찰이 하고 있는 거고, 대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할 때는 지금 그 관례를 보면은 증거에 자신이 없을 때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확보됐을 때는 언론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쪽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보면은 증거보다는 진술과 정황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진술도 예를 들면은 김희중 실장이 돈을 건네받았다고 하는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을 때 이게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그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걸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것도 진술 이외에는 없거니와,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전달할 때 이 국정원에서 은퇴활비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지, 그걸 알고서 받았다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는,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하면서 돈을 받아서 알고서 돈 받고 썼다는 쪽으로 거의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검찰에서 부르기 직전 단계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도를 벗어난 그 수사죠. 김희중 전 실장 같은 경우에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김은욱 여사한테 주었다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다는데요. 예, 그건 이제 진술이죠. 진술법이다. 제시한 건 아니고. 그리고 상대 받았다고 하는 그쪽 행정관의 이쪽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또 가령 가정해서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을 때 줄 때 이 국정원에서 온 돈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것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일반 행정 예산으로 다 생각하고 받았을 텐데 그거는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구하고 이미 죄가 되는 것처럼 다 몰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뿐 아니라 다스 관련 또 댓글 관련 모든 그 검찰 수사 등등이 다 진술과 정황뿐이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 예, 증거가 있는 대부분 다 진술이죠. 다수 부분도 대부분 다 진술이고, 뚜렷한 증거도 없지만은 진술 자체도 그 진술만 가지고 혐의를 말할 수 없는 진술인데, 벌써 어느 편향된 쪽에 검찰의 언론 플레이나 그에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언론들은 제목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다
확인된 것처럼 이제 MB를 부를 일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비이성적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 언급하신 대로 검찰이 자신이 없을 때 언론 플레이하고 뭐 정황을 흘리고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로 그럴 때는 그냥 한 건 정도의 진술일 텐데 지금은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다스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워낙 많은 진술과 정황들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워낙 많이 파헤치고 있죠. 워낙 많은 사람들 불러서 많은 진술을 받고 있는데 딱 혐의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거는 지금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때문에 이건 정치 공작이자 정치 보복이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검찰이 상괴를 넘어선 그 일반적인 수사 사법 질서를 넘어선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을 말씀드린 거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똑같이 검찰이 이건 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밝힌다고 하면은 그 이전의 정권들도 충분히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런 건 그대로 손도 안 대고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치 보복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 때 무슨 사건이 불거져 가지고 조사한 거 아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랬던 했던 사람들이 이어서 또 그 국정원 예산관들 같은 예산 직원들 같은 경우는 MB 때도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지고 한번 하다 보니까 MB 때도 이런 게 있었다라고 밝혀냈다고 검찰이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럼 MB 때 그걸 조사하다 보면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 때도 이랬고 김대중 정부 때도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왜 조사 안 합니까? 안 하느냐? 당신들 뭐 했느냐 왜 조사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밝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입장 표명은 어떻게 보세요? 분노라고 하는 부분 저는 물론 분노가 있으시니까 그분이 헛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뭔가 마음에 분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셨을 텐데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해서 그렇다는데 그 회견을 보셨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모욕을 준 발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걸 언급하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도 불경하다 이런 뜻은 아닐 텐데 그 어떤 부분에서 분노를 느꼈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사법 체계를 부정했다라고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가 현재 검찰과 사법 체계를 지휘하고 있다 하고 그런 부분은 분노를 느낀다고 하신 부분은 저는 그거는 현실을 똑바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하명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명 수사라고 본다? 검찰 지금 중앙지검에 거의 절반가량의 검사들 수사관들이 투입돼가지고 팀 숫자만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는 팀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검찰이 무슨 큰 사건을 발견했습니까? 권력을 진 청와대에서 해변에서 나온 거 가지고 다 던져주죠. 수사 의뢰하죠. 그리고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옛날에 인수위라고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딱 중요 과제로 설정해 놓은 게 적폐청산 부분 다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각 부처마다 청와대 문서로 다 TF 만들어라. 해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검찰에서 넘기고 있죠. 그럼 검찰은 이거는 청와대에서 내리는 오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수사를 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마치 청와대가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말한 데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나라에 이로운가 또 현 정부에도 이로운가라는 양식 있는 국민들이 다 고민하고 알겠습니다. 걱정하고 있다는 걸 청와대나 문 대통령께서도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온 얘기라 그냥 짧게 한 말씀 물어볼게요. 노무현 정부 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등에 대해서 무슨 증거와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거는 저는 그 당시 청와대 근무하지도 않았고 최근에 이런 사태에 관해서 우리 삼성동 사무실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 상식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 지낸분, 차장 지낸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를 볼 때 저는 그 부분은 검찰이 지금처럼 칼집에다 꽂아놓고 그쪽은 성역으로 둘 게 아니라 한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내사도 할 수 있고 고발이 없으면 내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계속 수사 촉구하고 있는데 검찰은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혜진 전 의원이었고요.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 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내신 바가 있죠. 전해철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현재 검찰 수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폄훼하고 또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리를 위반한 정말 부적절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재 상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에 대해서 관여했던 비서진들이 이명박 정부 때 비서진들 2명이 적법하게 구속이 됐거든요. 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했던 원세훈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든지 MBC 등 방송사를 장악하거나 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런 혐의를 가지고 지금 기소되거나 재판받거나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논두렁식이라든지 태강실업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도 아주 부적절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상당 부분 자제하고 절제하고 정당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예. 정말 옳지 않고 그것은 말로써 위중한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아니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비판하거나 공격한 것도 없는데 왜 거기서 분노를 느끼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 어떻게 보세요? 전혀 맞지 않고요. 그 발언록을 보면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거기에 따른 어떤 원한 등의 사감에 의해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 정당한 수사 자체를 다 이렇게 부정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게 되고 사실 말씀드린 대로 참고 절제되고 자제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손가락째 빼앗는 정말 옳지 않은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거에 대해서 뭐 분노하고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평가했는데 사실 지금 청와대가 검찰을 하명해서 하명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은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일단 근거를 대야 되는데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지난 촛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민심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적폐청산에 대해서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사가 보복 수사가 아니라 정당한 수사다라는 것이 60% 후반대 67, 8%의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치 보복은 21, 2%의 국민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정당하다고 하는 그런 수사를 지금 청와대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실제로 각 부처에서 좀 제대로 하자. 이 적폐 쌓았던 것들은 해결하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내지 수사 의뢰 또는 검찰에서 이걸 정확히 밝혀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두 다 청와대를 이렇게 견뎌서 청와대를 핑계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근거가 없고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쪽은 계속해서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아주 뚜렷한 게 왜 박근혜 전 정권 때 청와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하다가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갔으면 왜 노무현 전 대통령 거는 안 하느냐? 검찰이 왜 칼집에 칼을 꽂아놓고만 있느냐? 이 지적은요? 김대중 노무현 그 정부 때 했던 일에 대해서는요. 지난 9년간 10년간 사사기 뒤졌습니다. 당시 위법이 있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응당한 수사를 했을 것이고 처벌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런 근거를 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단순하게 그냥 주장만 이렇게 왜 거기다 안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리로 봐서도 맞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근거를 대면서 이거는 왜 수사하지 않냐라는 걸 이야기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폄훼할 수 있지만 그 주장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뭐 한 가지라도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라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전쟁이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뭔가 곧 터뜨릴 것처럼 예고편들은 나오고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들은 정말 그런 협박성 발언이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동안
정당하게 적법화했던 검찰 수사가 앞으로 훨씬 더 엄정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될 이유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더 정당하게 적법하게 엄정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주장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는 그 관여했던 분들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엄정한 수사가 더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 반증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검찰 수사 받고 뭐 구속 내지는 뭐 재판 기소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를 받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저희도 국민적 정서로 봐서는 굉장히 안 된 일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당한 수사 자체를 폄훼하고 맞지 않는 프레임으로 또 주장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이유를 더 보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까지 양쪽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 통합 선언을 했죠. 예, 둘이 이제 나란히 서가지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공동선언을 발표했어요. 네. 지향점, 비전, 정치개혁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당 내부 반발이 여전하지만은 합당 추진을 이제 밀어붙인다. 예. 이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대표가 한 대목씩 이렇게 또 나눠서 읽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네. 말했어요? 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힘을 합쳐서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 이건 가칭입니다. 이걸 만들겠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이게 총론격이고 네. 오늘의 한국 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 논리에 빠져 나쁜 공생구조를 고착하고 있다. 지역, 계층, 세대로 분열된 낡은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건 이제 다당제에 대한 강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 전쟁을 선언한다. 패거리, 개파, 사당화 등 구태정치를 결연히 물리치고 한국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겠다. 뭐 부정부패는 성역 없이 뿌리 뽑겠다. 유능한 젊은 인재들에게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뭐 새로운 얘기는 없네요. 그렇죠. 이게 뭐 새정치 선언, 국민의당 창당 선언, 바른정당 창당 선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연속되는 주장이죠. 그렇죠. 예. 뭐 그 다당제 강조라든지 기존 이제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정립 등등이죠. 예. 근데 이 두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경제 정책 분야는 좀 공통점이 있지만 안보 분야가 좀 차이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의식해서인지 이런 언급이 이제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 눈치를 보는 외교 정책, 북한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다. 국가 안보는 한치의 빈틈없이 튼튼하게 지키겠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 문제 해결을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예.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정치개혁 이쪽 부분, 총론 쪽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계속 강조하던 부분이 하고 이제 거의 겹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안보 문제는 유승민 대표가 이야기하던 거하고 거의 겹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햇볕 정책을 부정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명시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네. 사실상 그런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애초에 국민의당 스탠스보다는 좀 더 오른쪽으로 와 있다. 확실히 그런 면이 예. 있죠. 예. 물론 안철수 대표 개인으로 보면은 지난 대선 때부터 조금씩 옮겨오긴 했죠. 안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두 대표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온도차가 전혀 없다. 뭐 전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됐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신당이 생기면은 강령, 정강 정책 이런 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나갈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나저나 뭐 절차를 밟아서 통합하면 되는데
왜 하필 오늘 이런 선언을 한 걸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언이 어제 예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일 한다. 이렇게 이제 예고가 됐다는 거죠. 그럼 오래전에 잡힌 것 같진 않고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양당이 다 뭐 어렵잖아요. 어렵죠. 국민의당 이제 통합 반대파가 한 뭐 15명 내외 확실하게 그쪽 깃발을 든 사람이 신당 창당 움직임도 현실화되고 있고 바른정당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박인숙 의원이 사실 예고도 없이 이른바 기습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누구랑 전화도 안 상의도 받는다 없이. 그러거든요, 지금. 예. 이게 이런 분위기를 다 잡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겠죠. 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이제 국민의당 2월 4일로 전당대 날짜를 잡아놓고 있고 좀 뭔가 전당대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당규를 개정하고 뭐 대의원격인 대표 당원도 정비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반대파가 이제 당규 개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냈고 뭐 물리적 충돌 이런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바른정당도 이제 남경필, 김세연, 박인숙 의원까지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한국당에 다 복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렇죠. 그대로 다. 예. 그리고 뭐 추가 탈당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내부 결속을 다진다. 뭐 말하자면은 다리를 불태웠다. 네. 원심력을 이제 좀 차단하고 구심력을 강화할 이런 필요성. 거기다가 네. 국민들한테 대한 메시지는 이런 걸 것 같아요. 뭐 많이 들었겠지만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예. 오늘의 이 세레모니는. 근데 이런 통합 선언을 한다고 해서 두 당의 내부 결속과 구심력 강화가 과연 될까요?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고 어떻게 보면 좀 중간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겨냥한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는 끝났다. 그렇죠. 뭐 좌고우면하지 말고 아니면 뭐지. 저쪽 가든지 이쪽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결정해라. 네. 아까 그 뭐 다리를 불태웠다 그런 말 썼나요? 아니요, 그건 제 해석이죠. 예, 그 안철수 대표가 예전 2012년 대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돌아갈 길이 없다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유승민 대표는 통합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결심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애매한 표현도 그런 했었잖아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오늘 선언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그 좀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거겠죠. 네. 자, 두 당 이제 갈 길은 이미 정해졌네요. 얼만큼 함께 가게 될지 그것만 남은 문제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엔턴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네, 울산 새마을 금고 강도 사건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울산시 동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 강도가 침입했는데요. 현금 1억 1,000여만 원을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새마을 금고 인근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가장 먼저 출근하는 직원을 위협해서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금고에서 5만 원권으로 6천만 원, 1만 원권으로 5천만 원을 빼내서 달아났습니다. 근데 뭐 금방 잡혔다면서요? 네, 발생 약 7시간 만에 경남 거제시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경찰은 175cm 키에 호리호리한 체격이란 단서만으로 추격했는데요. 이 검거 당시 용의자는 현금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누리꾼들은 돈 들고 다니느라 고생하셨네. 범인 검거율은 우리 경찰이 최고 수준이다. 외국 여행하다 보면 한국 경찰 고마움을 느낀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 실력 좋네요. 네, 다음 뉴스요. 네, 앞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대책을 확정했는데요. 우선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면 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반려견으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네, 또 무슨 주의점이 또 있나요? 네, 공공장소에서 이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요. 몸이 40cm 이상인 개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마스티브와 울프독, 오부차카, 칸갈, 라이카 등 5개 종이 맹견으로 추가 분류됐습니다. 이들 반려견은 앞으로 공동주택에선 사육이 금지됩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 의무도 강화했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요.
영국에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겼습니다. 무슨 장관이요? 외로움 담당 장관이요. 그래요? 예, 현지 시간으로 이틀 전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현재 채용 및 시민사회 장관인 트레이시 크라우치를 외로움 담당 장관으로 겸직 임명했는데요.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오늘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외로움 담당 장관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노인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외로움 해결에 나서게 됩니다. 네. 영국은 2년 전부터 고독을 질병으로 보고 외로움을 국가적 문제로 대처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달 영국에서 고독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900만 명이나 달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앞으로 영국에서 고독과의 싸움을 진두지휘할 크라우치 장관은 외로움 극복에 진전을 이루겠다고 확신했습니다. 참신한 생각이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궁금한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실시됐죠. 벌써 세 번째. 그런데 이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까지 지금 아주 강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스튜디오에 지금 직접 초대했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 50억씩 그냥 낭비하는 거다 이거죠?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네. 뭐 그래도 차량 운행이 한 처음 이틀은 막 1점 몇 프로, 뭐 이번에는 2점 몇 프로 줄어들었다 뭐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차량 줄어드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량 때문에 생기는 미세먼지는 전체에 비해서 아주 작은 양이고요. 예. 연구 결과는 약 차량이 20% 정도 줄어들면 전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약 1% 정도 있을 거다. 근데 지금 한 2%의 줄어드는 효과라면 예. 거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봐야죠. 예. 0.1%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거기다가 하루에 50억씩 한 1년에 한 20번 정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1,000억. 네. 그 돈을 쓰기에는 너무 아깝죠. 근데 박원순 시장은 아직 이게 시작이고 이걸 좀 계속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좀 적극 유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책 효과를 우리가 좀 더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도가 동참했더라면 이 차량 운행 줄어드는 효과도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미봉책 정책에 참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차량 운행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있어요. 예컨대 어떤?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제가 오늘 계속 박원순 시장님께 만나서 지금 급하니까 네. 정책 협의를 합시다. 계속 제안하고 있죠. 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러거든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미리 발표를 해놓고 하면 따라오란 얘기냐 또 예, 얘기니까. 그럴까 봐 얘기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광역버스나 예. 이런 쪽을 많이 이용해서 자가용을 두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들이 있어요. 예, 예. 예산은 것보다 훨씬 적게 들고 예. 그런 정책들을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정책을 처음 발표할 때 뭐 시민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경기도 인천은 따라오라. 네. 저한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정책 협의가 좀 있었다고도 하던데요. 없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없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걸 어떻게 그냥 따라오게 하느냐. 그러고 났더니 이제 실무선에 대화가 좀 시작된 것 같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1년에 20번 정도 발동이 되면 1,000억. 이게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뭐 30일 40일 되면 뭐 2,000억 이렇게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런 의사결정을 국장님, 과장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협의 부족하게 그냥 하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서울시, 경기도, 인천 함께 모여서 만나면 제안할 내용은 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버스 같은 걸 더 좀 증편한다든지 더 타기 쉽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더 타게 하는 요인. 네네. 또 더 증편하는 문제. 또 과거에 뭐 서울시가 했던 방식인데 실제로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에 그것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승용차 운행을 중단할 때. 네. 본인들이 동참하는 거죠. 예. 뭐 이런 방식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의를 하면 방법들이 있어요. 예. 이 미세먼지라는 게 경기도에서 발생된 게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 발생된 게 경기도로 오고. 당연하죠. 이게 경계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새 지자체가 처음부터 이걸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또 경기도지사를 노리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정책 효과는 조금 더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깔고 또 하나는 과잉 대응이라도 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는 게 경기도 남경필 지사는 정책 집행권을 갖고 있는데 그럼 뭘 하면서 지금 서울시를 비판하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가 이거야말로 이 정치 공세예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알프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하나하나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6살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 되시는 모든 도민들한테 저희가 이 마스크를 2월부터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280만 매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요. 네. 이미 시작한 거는 마스크 지원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보호 대책이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법이 있고 예. 지금 미세먼지의 실제 원인은 대부분 중국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뭐 중국 그리고 많죠. 예. 이 공장에서 발생되는 게 그렇죠.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화물차, 뭐 버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5년 이하 그 전에 만들어진 화물차가 약 5만 대거든요. 이 5만 대에 대해서 매연 저감 장치를 다 달아드리는데 예산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LPG 엔진 개조하도록 하고요. 또 전기 버스를 전면 도입해서 계속해서 갈아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공기청정기를 모든 어린이집에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11,816곳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예. 한 개씩이 아니라 몇 개가 필요하니까 약 6만 개의 공기청정기를 지금 하나씩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요. 마스크 32억, 공기청정기 82억. 이거 이틀만 안 하면 거의 모든 어린이집과 거의 모든 어린이에게 마스크를 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드리는 이런 정책들이 있어요. 언급한 것처럼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의 직접적 저감 대책이라고 하긴 그렇고 네. 미세먼지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런 거 지금 예산 투입하고 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버스를 바꾸고 그다음에 저감 장치를 달아드리고 이런 건 이제 저감을 하는. 근데 그 저감 내용이죠. 장치나 버스를 바꾸거나 뭐 이런 식의 부분이 최근에 예산을 대폭 늘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요. 예를 들면 4,000대를 바꾸는데 얼마가 드냐면 1조 3천억 원이 듭니다. 네. 그 대목에서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은 획기적으로 그런 데에 이 예산을 대폭 늘리거나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더라고요. 근데요. 이걸 저희가 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요. 버스나 화물차? 당연히 화물차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 진짜 대책은 이게 아니고 네. 이 공단에서 발생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예. 이것도 정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런 저감 장치들을 달아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데 예산을 같이 좀 모여서 경기도가 지금 1,300만이고 서울이 1,000만이고 인천이 300만이면 약 2,000만이 넘는 시민들의 문제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같이 얼마씩 예산을 내자. 투자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면 좋은데 네. 먼저 발표해놓고 따라와라. 근데 이거라도 안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이 저는 퍼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3자가 빨리 만나자는 것은 계속 지금 제안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신 거. 아니 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재명 시장이 그런 표현 쓰던데? 아 그건 이재명 시장님의 그 아마 단골 메뉴 중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러시니 모르겠지만 저는 1인 시위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느 기사를 보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네. 뭐 어쨌든 세 분이 한번 만나시는 거는 뭐 필요할 것 같네요. 현재 어쨌든 갈등과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요. 네. 오늘 제가 어제 제안을 하고 났더니 지금 오늘 환경국장들이 어제 모였어요. 예. 근데 만나서 또 잘 협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결정권을 가진 예산을 가진 시도지사가 만나서 알겠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좋고 내일 새벽이라도 좋아요. 네. 뭐가 급합니까 지금 이게 급하지. 자, 자유한국당 진짜 만약에 계속해서 여기 참여 안 하시면 저희 어쩔 수 없이 저희 개별적인 조치라도 취해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는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복당 이야기를 좀 해야죠. 네. 왜 돌아가셨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엔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탈당할 때 국정농단 세력과는 함께 정치를 또 개혁 보수를 만들기 어렵다 네. 하는 판단으로 나왔고요. 그 이후에 국정농단의 주체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 출당 또 몇몇 친박 의원들의 출당 조치 그다음에 지구당 위원장 해촉 그리고 또 뭐 스스로 한 건 아닙니다만 검찰의 수사 네. 이런 것으로 많이 그런 분들이 당과는 이제 인연이 멀어졌고요. 예. 또 하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바른정당으로 정치 개혁 보수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이건 저의 책임도 큽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인데요. 비전의 부족, 비전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정치력도 부재했죠. 그러다 보니 바른정당은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 있느냐. 자강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국민의당과 통합할 거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할 거냐는 논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다수가 국민의당과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리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그 길은 아니다. 순서에 맞지도 않고 일단 보수 통합을 하고 중도로 외연을 넓히자라는 얘기를 꾸준하게 해왔는데 네. 유승민 대표와 많은 의원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거의 정치적으로 그 통합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네. 저는 보수 통합을 통한 개혁 보수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복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같이 바른정당을 했던 지금도 이제 바른정당에 있는 하태경 의원 등이 이제 가장 목소리 높이는 주장이 이른바 야당 교체론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원내 3분의 1 이상의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적 지지나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저 야당 갖고서는 현실적인 대안 세력이 될 수 없으니 다음 총선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 저 당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안 야당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당을 비약적으로 키울 수 있다. 그 구상이 안 된다 이겁니까? 뭐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거는 좀 좋다고 봐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중도의 통합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큰 강은 어디서 흐르고 있느냐. 바로 여야의 사이에 있는 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촛불이라는 혁명적인 변화 속에서 대통령이 되셨고 그 가운데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했어요. 네. 저는 그 대통령 탄핵을 했던 그 세력들을 모두 집권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통합의 정치, 연정의 정치를 했으면 지금 이 상황이 안 왔죠. 예. 그러나 대통령 되시고 나서 뭐 선택을 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민주당 정권을 만드신 거고 그렇죠. 그 가운데 대결 정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지금 가장 큰 강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야권과 여권의 강이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야권 통합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노력도 저는 무의미한 게 아니라 성공하길 바라고 자유한국당이 보수로서 새롭게 개혁하는 길로 나가는 것 그런 이후에 양쪽이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 네. 이런 것들이 이번 지방선거 이후 또 총선 대선 과정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거지 저는 서로 간에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비난을 하는 것은 지금 국면에서 이 야권에서 해야 될 그런 말씀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를 포함한 어떤 협치 연정의 구도를 만들었다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그 말씀 아까 하셨고. 그렇게 갔어야죠.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어떤 비판을 먼저 전제를 하더라도 네. 또 일각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인 행동은 세금 문제, 예산 문제, 뭐 이 평창 올림픽 문제를 볼 때 모든 정부 정책에 하나도 찬동하는 게 없는 전부 다 반대하는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시각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이제 차차 개혁을 해 나가야죠. 그렇지만 개혁이 될까요? 계속 고란해서 개혁하시려다가 좀 못 하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예. 바른정당이 사실상 실패했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통합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선택을 보수 통합을 먼저 하자고 했던 거고요. 예. 이 안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차차 변화시키는 일이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 그 길에 이제 매진을 할 겁니다. 네. 사실 남경필 의원은 처음 국회의원 할 때부터 5선 하셨고 지사하시고 그 오랜 정치 활동 기간 동안 계속 일관된 목소리가 보수당을 내가 개혁하겠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안 됐잖아요. 계속 해야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중도를 해서 그게 새로운 보수의 비전이 된다라고도 또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예. 지금 참 아쉬운 건 뭐냐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사이에 그 목표는 알겠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지면 이게 민주적인가? 예. 이게 절차가 정당한가? 예. 너무 수단을 놓고 과정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뭐 내부적으로 지금 그래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내가 다시 돌아가서 또 역시 개혁하겠다. 이제 그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1번 개혁까지가 뭡니까? 자유한국당. 저는 일단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정말 우려되는 정책들이 있어요. 예. 저는 그 정책을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가장 큰 피부에 와닿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저도 대통령 후보에 나갔을 때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나 현실로 와서 이걸 보니까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특히 2020년까지 이걸 하게 되면 정말 우리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질 것 같고 이걸 수정해야 한다. 이거는 수정해야 됩니다. 그 수정도 이 속도를 굉장히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 전에 임금 체제를 개편을 해놓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의 말씀도 그렇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최저임금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데 노력을 해야죠. 수정하고 대안을 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최근에 혼선을 보이고 있는 이 가상화폐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은 분명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이것을 무조건 도박으로 몰고 폐쇄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오락가락 혼선하는 거는 그야말로 왜 청년들이 여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제 이것도 최저임금도 비판을 해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별로 안 내고 있었거든요. 제가 내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뭐 이런 문제보다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단 이런 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굉장히 분노하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서 저는 최고 권력자가 분노하신다는 거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요. 저는 최고 권력자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한다면 정말 우리를 우습게 여기거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외세의 세력이 있다면 그런 거에는 분노는 하지만 최고 권력자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 인내하시고 모두를 통합하려는 노력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 꺼내신 김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합니까? 아니 법 잘못한 게 있으면 서야죠. 그거는 어떻게 막겠어요. 모든 분들이 뭐 지금 대통령 한 분은 감옥에 계시는데 저는 잘못이 있다면 서야죠. 네, 정치 보복이라고 보세요? 좀 보면 그렇지만 이게 이런 겁니다. 잘못이 있으면 세우고 구속될 일이 있으면 해야죠. 그러면 그것은 검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한 몇 달 전부터 집권당의 대표가 포토라인에 세우겠습니다. 집권당의 아주 유력한 의원들이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장담합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정치보복으로 오인을 받도록 만드는 요인이에요.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기초의원 선거구 지금 한 선거구당 2명씩 뽑는 선거구가 너무 많아서 네. 거대 양당에서 공천하면 자동 당선 국민을 안 본다. 이거를 3인 4인 선거구로 늘리기 위해서 경기도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빨리 제대로 가동해서 그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제 주장이고 요구거든요. 네. 그냥 2인 선거구를 3인 내지 4인 선거구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는지 계획은 어떤지만 짧게 한 말씀. 잘 검토를 할 거고요. 이건 룰입니다. 선거의 룰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놓고 의원들 간에 토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합의의 과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그 두 거대 당이 토론해서 합의하면 또 2인 선거구로 가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게요. 과거에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재명 씨함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또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해서 이걸 자꾸만 한쪽에서 바꾸자고 하면 결국 선거법이란 게 안 바뀌어요. 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선거하기 오래전부터 지금의 정치 상황과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상관이 없는 오래전에 이걸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걸 이렇게 주장을 하면 순수성을 오해받겠죠. 어렵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입장 발표를 하면서 이 구친에게 인사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리들 중에 이제 화제를 모았던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이고 뭐 그러세요. 대통령 특활비도 있는데 청와대가 왜 국정원 돈 갖다 쓰겠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 운영은 청와대 돈으로 해야지 일체 외국으로부터 돈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결백이 있을 겁니다. 그 돈 중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들어가서 해외에서 명품 구입을 했다. 지금 올해가 개띠해라고 저희들도 이전 투어를 한번 해볼까요? T는 김백준이 아니고 김희중 전 부속실장입니다. 이 사람이 출소하기 전에 부인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MB가 그렇게 집사 중에 집사인데 꽃도 안 보냈어요.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이제 배신감을 느꼈겠죠. 김희중 씨가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털어놨다고. 네.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 김두 전 수석 그리고 정두원 전 의원 목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치사잡기 나온 이재호 전 의원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CBS 뉴스 김현정의 뉴스에 나온 이제 김두 수석 그리고 TBS 라디오에 어제 출연했던 정두원 전 의원들이 한 발언들이죠.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이런 입장을 냈느냐라고 하는 데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 방금 들으신 정두원 전 의원 주장인 것 같은데요. 네. 김혜중 전 부속비서관의 진술이 결국 타격이 커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입장을 얘기한 것 같다라는 건데 이 김혜중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 입문 때부터 함께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다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축은행 사건으로 잡혀간 이후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홀대를 냈고 부인 자살에서도 이제 뭐 화환을 보내지 않고 뭐 인간적 배신감을 느끼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예. 또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중 한 명으로 불렸던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이 사람 뭐 MB 아바타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 사람이 구속된 것도 역시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득이나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에 좀 협조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거든요. 예. 신문에 이제 이런 해석들이 쭉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관건은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치명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벤트 이런 게 아마 이게 끝이 아닐 거다 이런 점입니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아직 내용이 다 밝혀지지 않은 이제 민간인 사찰 사건이 있는데 이게 지난 2010년에 이제 대통령 희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국민은행 협력업체 대표가 사찰을 당했고 국민은행에 이와 관련한 압력도 가해졌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죠. 네. 이때 방금 나온 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두원 전 의원도 사찰 피해자여서 서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뭐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입막음과 회유를 위해서 이 직원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런 폭로도 같이 나왔었는데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죠. 그런데 바로 이 돈이 국정원 거였다라는 진술이 또 이번에 나와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당시에 또 국무차장을 맡았던 사람이 이 박영준 씨거든요. 과거에 이제 왕수석, 왕실장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이고 배경에 영포회가 있다 이런 얘기 한참 나왔었는데 아마 그런 얘기들도 다 이제 끄집어내져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난 정권에서 흐지부지된 그런 어떤 사건들이 민간인 사찰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어디까지 일파만파가 될 거냐 좀 화제인 것 같습니다. 더 지켜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불구속 상태에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정부에 관련된 고위 인사로서는 처음이죠. 전병헌 전 수석은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에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 등의 요구를 내서 총 5억 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 관련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거나 또 GS홈쇼핑 대표를 국정감사 징계해서 빼달라 이런 이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또 전병헌 전 수석은 현직이던 지난해 7월 말에도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 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해라. 10원도 빼지 마라. 이런 요구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전병헌 전 수석은 이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도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면서요? 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에 소재한 업체들로부터 민원 청탁 대가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보좌관 및 업체 대표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뇌물의 경우에는 이제 민원 청탁이 분명한 경우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법이 정하지 않은 형태로 돈을 받고 이것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에 일부 업체는 후원금 쪼개기 이런 형태로 총 16번에 걸쳐서 돈을 전달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기소까지 됐고 아직도 정치인 관련 수사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대부분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병헌 전 수석 수사가 균형 맞추기 차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홍문정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문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이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고요. 이외에도 국정원 특활비로 진박 여론조사를 했다. 여기에 관계된 것으로 알려진 김재원 의원도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염동열 의원이 수사를 받았고요. 권성동 의원도 여기에 이제 연루돼 있다고 하는데 아직 수사를 받지 않은 상태지만 확대되면 여길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오늘 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전망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성장률 전망과 주요 현안에 대한 좀 진단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3%로 상향했는데 이것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다. 그리고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 점을 이제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민간 소비 대목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향후 소비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예상이 지금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예. 또 사드 보복 완화로 중국인 관광객이 예상대로 증가하면 이게 성장률 상향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최저임금 인상 영향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이 제대로 작동해서 인원 감축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물가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네. 아마 앞으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좀 금리 동결 전망이 강하게 제기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국은행의 가상화폐 TF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걸 물어봤는데 이주열 총재가 처음에는 좀 단편적으로 답하다가 자꾸 물어보니까 아예 자기 생각을 쭉 밝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 가상화폐는 현 단계에서는 법정화폐나 지급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액션을 취할 내용은 없는데 가상통화 가격 변동에 충격은 좀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게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최근 가상화폐 거래의 투기적 성격과 쏠림 현상이 과열되고 있는데 이 점은 좀 우려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혁신이 있을 경우에 결제 시스템과 화폐제도 전반에 미칠 가능성 그리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이건 추가로 연구할 것인데 너무 앞서 나간 얘기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금감원 직원이 그 대책 발표 전에 가상화폐를 팔아가지고 차익을 거뒀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황당한 뉴스인데요. 이 직원은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사람인데 심지어 이제 대책 마련에 관여를 또 했다고 하고요. 1,300만 원에 매입했던 가상화폐를 대책 발표 직전에 2천만 원 선에서 팔아서 50% 이상 차익을 실현했다라고 합니다. 금감원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황당한 게 금감원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직원도 지금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공무원 윤리강령이나 이런 걸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
더군다나 적어도 현재로서는 가상화폐가 제도권 내의 어떤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냐 이걸 따지는 과정도 다소 이제 좀 난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조치는 되겠지만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소 황당하다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중한테 미칠 영향은 크겠는데요.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게 정부 신뢰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트럼프 대통령 1주년이 돼서 언론에 여러 가지 평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적으로는 막말과 즉흥적인 트위터 글 작성 등이 편가르기 정치가 돼서 미국 정치에 해를 크게 끼쳤다 이런 평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평가는 한국 언론, 미국 언론이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이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 좀 갈등하는 상황이고 중도층은 상당수가 등을 돌렸다. 이건 좀 명확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승리 평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벌써 1년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대넓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줄임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팟캐스트의 이름이었고요. 그 똑같은 제목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이 팟캐스트의 진행자이자 책의 저자가 최 사장이신데요. 책으로, 강연으로, 이야기로 우리 시대 인문학에 대해 대중과 고민하고 소통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번에 새 책을 들고 오셨어요.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한번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최 사장입니다. 최 사장이 본명은 아니죠? 예, 그렇죠. 한 25,000번째 들은 질문이라 가지고 예, 본명이면 이상하겠죠. 예. 가명입니다. 왜 하필이면 사장이라고 붙였어요, 가명을? 이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 예. 각각 4명의 패널이 있었는데 담당하는 분야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자본주의랑 미스테리 이런 것들 담당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원래 이제 공산주의 이론에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인데 근데 자본주의 이론에서 딱히 그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자본가. 그렇죠.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그러면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자본가가 주인이겠네. 예. 그래서 웃겨보려고 사실은 이제 최 사장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담당하고 있으니까 라고 지었는데 이렇게 뭔가 고정되고 계속 사용될지 몰랐습니다. 네. 그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란 책도 네. 굉장히 많이 팔렸고 예. 팟캐스트도 뭐 누적 다운로드 수가 한 2억 건 그렇게 된다면서요? 네, 지난 여름에 확인했을 때가 2억 건 정도 됐던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책이 처음 쓰신 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그 전에 이것저것 했었어요. 그 돈 되는 것들 다 하고 싶어가지고 네.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그 누량제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다 마지막에 잡았던 직업이 전업투자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강사. 창업은 뭐 하셨어요? 창업은 사실 이제 금방금방 접었는데 그 의류업도 해보고 화장품 제조 판매업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식 전문 투자자. 네네. 근데 책하고는 영 거리 있는 삶을 살아오셨네요. 그렇죠? 아니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무엇인가 우리가 지식이나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체험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네네. 책을 읽었던 기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거의 책을 못 읽었고 책을 읽었던 기간은 대학교 때 거의 몰아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대너볕 이후부터 계속 썼던 책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얻었던 지식 반, 그다음에 현실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얻었던 지식 반 이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조금 아까 이것저것 돈 되는 일을 하신 그 기간이 몇 년쯤이에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네네. 뭐 간단히 정리하면 인생이 쭉 공부하고 살다가 대학하고 군대 갔다 오고 10년 정도 돈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글 쓰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걸로 바뀌었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뀐 이유는 뭡니까? 원래 처음에는 사고가 중간에 이제 있었는데. 어떤 사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전투자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였는데 생각보다 큰 사고여가지고 아이고. 그때 동료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좀 있었고 사망까지 가는 큰 사고네요. 네. 그때 최 사장은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요. 네, 저는 멀쩡했어요. 멀쩡하게 그 찌그러진 차에서 이렇게 걸어 나왔었는데 그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만약에 그때 죽었다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짧은 인생이긴 하지만 네.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네. 아등바등 돈 벌다가 그냥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제 남은 시간은 보너스로 얻은 시간이니까 하고 싶은 걸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놀아볼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재밌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재밌었던 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였고 그래서 일하면서 만났던 동료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이게 공중에 사라지는 게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걸 녹음해서 인터넷 라디오에 올렸던 게 팟캐스트 지대노가제 그게 팟캐스트가 시작이군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 세계가 이런 거지라고 써놨던 그 원고들이 있었는데 팟캐스트에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출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좋아해 주시고 알려지게 돼가지고 지금은 사실 어떤 기분이냐면은 옷을 다 못 입었는데 엉거주춤 입고 있는데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이제 대중 앞에 선 느낌이에요. 그래서 야, 너 얘기하는 거 재밌으니까 한번 얘기를 좀 해봐라. 예. 그래서 좋아해 주시니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잔이 너무나 비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채우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옷을 다 못 입었는데 지금 머리끄댕이 잡혔다. 그 표현이 저는 딱 귀에 들어오네요. 네.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먼저 시작이었고 나중에 책이 됐는데 팟캐스트 시작할 때의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죠.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그죠? 원래 원고 제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써뒀던 네. 원고. 예, 그렇죠. 예. 지적인이 아니고 그냥 지적 대화를 위한. 네네. 그래서 원고에 원래 가장 원고의 내용을 잘 반영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편하게 지었던 제목이었는데 네.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제목을 가져다가 쓰게 됐습니다. 보통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말을 스스로 쓰기는 조금 부끄러워들 하지 않나요? 사실 제목이 나오고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지적, 대화, 넓고 얕은 지식. 그런데 저는 앞에 이제 지적 대화에 예. 방점을 찍었던 건데 예. 어떤 일부 분들은 그 얕은에 굉장히 주목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런 게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어떤 교육이나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인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받고서 졸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컴플렉스를 가지면서 졸업하게 되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우리가 얕은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의 구조에서부터 비롯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심오하게 제 말을 받아들이시는데 보통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네네. 책을 쓴다 그러면 어느 분야를 깊이 있게 파서 좁지만 깊은 어떤 성찰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 마음과 머릿속에 차고 흘러넘칠 때 그게 책이 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다. 뭐 우리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상식에 비해서 볼 때 넓지만 얕은 지식을 내가 책으로 써서 여러분한테 줍니다. 이걸 노골적으로 말한다는 게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민중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교육 소양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평균적으로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됐고 그 부분을 좀 지적해주고 좀 편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반계단 정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대목이 제가 이제 질문은 던졌지만 아마 바로 그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대목이 폭발적으로 대중의 사랑을 이끌어낸 비결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실 대중들이 좀 목말라 하는 건 어려운 책 여러 권을 막 복잡하게 읽어가면서 자기를 이렇게 성숙시키기보다 한 권 딱 읽으면 내가 뭐 조금 좀 약간 반걸음이라고 표현한 그 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책을 원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쉬운 책은 사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책은 쉽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구조 때문에 편하게 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 개를 이분법적 구조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거는 계급 갈등의 문제예요.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가
어떻게 역사에서 발현됐고 네. 그것이 정책, 경제, 사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조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걸 잘 엮어줘서 좋아하셨던 거지 사실 쉬운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 사회 현실이죠, 사실 그게. 그렇죠. 네. 그렇죠? 책을 읽는 내지는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을 좀 구조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쉽게 풀어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봐주시고 그렇게 읽어주시면 사실은 저는 이제 고마운 거죠. 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쉽게 풀어줘서 그런 글들을 읽고 듣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첫 번째라면 내 책을 읽은 사람이 내 방송을 들은 사람이 뭘 느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목적이잖아요. 목적은 뭐였습니까? 원래 책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해가지고 이 책을 쓰겠던 거는 좀 화가 나기 때문에 좀 쓰기도 했어요. 왜냐면 왜 화가 났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이 항상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사회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본주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술자리나 그런 데 가면 이제 친구들이 항상 이제 정치나 경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저희 친구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미디어나 여러 군데에서 배웠던 그 어휘를 사용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모이면 논쟁을 하는 거예요. 보수 진보. 그런데 항상 금방 끝나는 거죠. 언어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통 분모를 못 만들고 항상 끝나니까. 그래서 요 친구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출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출간하면 보통 출판사에서 한 20권 주거든요. 그걸 받아서 친구들 주고 그리고 같이 얘기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엔 썼었는데 그걸 이제 많이 읽으실 거라고 몰라가지고 어쨌든 썼던 목적은 구체적으로는 제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썼습니다. 용어를 좀 통일시켜보자. 네. 이 기초적인 지식과 인식을 좀 공유해보자. 왜냐면 그래야 그걸 딛고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최소한의 어떤 조건들만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팟캐스트는 보니까 2014년 초부터 시작했던데 네네. 작년 말로 끝내셨잖아요. 여름에 이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왜 끝내셨어요? 좀 아쉽지 않았습니까? 계속 인기가 막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아쉽지는 않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잔이 비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벌써 뭐가 찼나요? 신간을 들고 오셨어요?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다 차지 않았는데 팍팍 긁어가지고 라고 쓴 점도 있고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대중작가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눈치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중작가라고 불러주시니까 그리고 읽으시는 분들의 폭이 넓거든요. 그분들을 좀 만족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대너비앗 이후에 뭐 시민의 교양이나 11계단이나 끊임없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들을 계속 썼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못 쓰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었던 관심사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의 의식이나 신비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책으로 제 신간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제목 결국 관계에 대한 책 맞습니까? 예. 뭐와 뭐의 관계에 대한 책입니까? 이 처세술에 대한 책은 아니고 제가 인간관계에 너무 이제 허약해가지고 관계에 대해서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존에 나왔던 책들이 지대너비앗이나 시민의 교양은 우리 세계를 쓰고 있거든요. 세계, 사회, 역사 뭐 이런 대목이죠. 그리고 11계단이라는 책에서는 그 세계 위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자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결국 필연적으로 자아와 세계 관계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출발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추상적으로 좀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져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뭐가 있나. 그럼 기본적으로 타인이 있을 거고. 사람과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사회 뭐 이런 거. 사회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아니면 이념적인 거나 문화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세계라고 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과도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부재, 존재하지 않음과 내가 관계 맺는 방식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해서 그러한 관계들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매개해주는 매개체, 언어, 도구, 이야기
들에 대한 내용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4챕터로 되어 있어요. 네. 타인, 세계, 도구, 죽음. 그 4가지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야 너무 어려워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그렇죠. 한 40개 정도의 이야기로 쉽게 읽을 수 있고 금방금방 끝나는 에세이로 묶게 됐어요. 상대적으로 과거 책보다는 좀 철학적 사색에 가까운. 그렇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잔이 비어서 팟캐스트 그만뒀다 했는데 지금 저 잔을 채우느라고 열심히 또 뭐 읽고 생각하고 하고 계시겠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팟캐스트가 그럼? 그게 뭔가 이제 좋은 소식을 드리면 좋겠는데 네. 확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얘기를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 아직 지금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열심히 채우고 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신간을 들고 나타나신 지대넓얏의 진행자 최 사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